현이도 배불리 먹고 노느니 장기나 2개. 동네 어귀의 소나무 밑에서 여러 명의 선비들이 장기를 두며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장기가 거의 막판에 다다른 듯 판 위에는 말이 몇 마리 남지 않았네요. 오른쪽에 갓을 쓴 선비가 막 일어설 태세인 것으로 보아 뭔가 묘수를 부렸나 봅니다. 왼쪽에 낙천건을 쓴 선비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고 그 옆에 탄건 쓴 선비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감탄을 연발합니다. 뒤쪽에 앉아있는 들창코의 젊은 선비가 열심히 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비불이 댕기를 들인 총각 하나가 지나가다 어깨너머로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방건을 쓰고 소나무 밑에 앉아있는 점잖은 선비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저 이 광경을 즐기고 있네요. 관아제 조영석이 그린 현이도는 논어에 배불리 먹고 노느니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게 낫다는 내용을 빌린 그림입니다. 넓게 깐 돗자리 위에서 장기 두는 광경을 화면 전체에 부각시킨 다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시로 처리했네요. 또 나무와 돗자리, 장기판, 바둑판 등을 계속 어긋나게 배치하여 막판에 다다른 장기판의 흥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련된 선묘와 우아한 필체, 맑은 담체와 화사한 채색으로 서울 사대부들의 친근한 생활상을 담은 이 그림은 관아제 조영석의 풍속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관아제 조영석은 사대부 집안에서 나온 세 사람의 명화가라 해서 겸재정선, 현재 심사정과 더불어 사인 명화 3제라고 불렸습니다. 3제 중에 겸재나 현재는 평생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반해 관아제는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하면서도 남에게 보이거나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는데요. 이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답니다. 영조 때의 일입니다. 관아제의 그림 솜씨가 알려져 그의 나이 50세 때와 63세 때 세조 어진과 숙종 어진 모사에 참여해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아제는 어진을 그리는 것은 도화서 화원의 일이라며 거부했고 잠시 옥에 갇히기까지 했답니다. 이 일로 임금의 노여움을 산 뒤 조영석의 그림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생활 주변의 일상적 풍경을 그린 15점의 작품을 모아 그의 아들이 화첩을 만들었고 조영석은 이 화첩을 사제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제란 사양노루의 배꼽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향기가 그윽하지만 바로 그 향기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히기도 한다는 뜻의 사제를 제목으로 삼고 화첩의 표지에는 남에게 보이지 마라. 만약 범한다면 내 자손이 아니다 라는 경고문까지 써두었습니다. 사제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목기깎기입니다. 소재나 기구, 인물의 배치 등이 공제 윤두서의 선차도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두 일꾼이 나무 아래서 목기를 깎고 있습니다. 무척 더운 날인 듯 웃옷을 훌훌 벗어 나무에 걸어놓고 있는데요. 옷의 회청색 음영과 옅은 갈색의 피부, 푸른 나뭇잎 등이 잘 어우러지고 있어 조영석의 색채 감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두서의 선차도에 나오는 인물들이 중국풍인데 비해 목기깎기의 인물들은 분명 조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징박기도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바짝 마른 나무 아래 다리가 꽁꽁 묶인 말이 누워있고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잡고 서서 말을 어르고 있습니다. 말굽을 박히고 있는 말은 고개를 뒤틀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상투머리를 한 채 쭈그리고 앉은 사람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의 발에 편자를 받고 있네요. 화면 왼쪽 위에 조영석인이라는 백문방인이 찍혀있고 그림 바깥쪽에는 이 그림에 대하여 쓴 2개의 글이 써 있습니다. 물체를 잘 그리려면 남이 그린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려야 한다라는 글귀는 조영석이 선비화가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사상을 담은 그림을 모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관아제는 풍속화를 그리면서 언제나 현실성과 사실성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나무 아래서 옷을 들추고 이를 잡고 있는 스님을 그린 이 잡는 노승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여 죽이기라도 할까봐 손가락으로 잡아 이를 살살 털어내고 있는 스님의 살짝 치켜뜬 눈과 조심하는 표정이 참 익살맞죠? 이 잡는 노승은 관아제의 뛰어난 대생력과 유머 감각을 잘 보여주는데요. 당시에 천대받던 승려를 그렸을 뿐 아니라 승려가 이를 잡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작품입니다. 관아제 조영석은 이렇게 뛰어난 인물화 솜씨로 이름이 높았고 이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18세기의 문인 심재가 쓴 송천 필담에 의하면 관아제가 오랜 벗 겸재정선에게 말하기를 만리강산을 웅운하게 그리는 데서는 내가 그대에게 미치지 못하겠지만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정교하게 그리는 데서는 그대가 반드시 조금은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아제의 인물화 솜씨는 1724년 그의 나이 39세 때 제천에서 유배살이를 하고 있던 형님 조영복을 찾아가 그린 조영복 초상에서 잘 나타난답니다. 화려하지 않고 절제된 색감으로 유학자 조영복의 기품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잘 드러낸 이 초상화는 보물 129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먹색의 사각건은 모서리를 굴려 단정하게 표현했고 이마와 맞닿은 부분의 진한 먹색은 얼굴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모시두루마기의 가슴께에 빨간 도포끈을 넉넉하게 메고 거기에 부채를 달았는데 책상 다리 위에 얹은 긴 손가락이 눈에 띕니다. 사실 조선시대 초상화는 그림의 초점을 얼굴에 맞추기 위해 보통 손을 소매 속에 감추었답니다. 손을 그리면 초상이 훨씬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되지만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손이 그려진 작품은 신임 초상, 이명기가 그린 강세왕 초상, 그리고 조영석이 그린 이 조영복 초상밖에 없답니다. 관아제가 남긴 노년의 최대 명작은 설중방우도입니다. 이 그림은 남아있는 관아제의 작품 중 크기가 가장 크며 사실적인 묘사, 현실적인 소재, 그림 전체에 풍기는 문기 등에서 대가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눈 내린 어느 날 독서로 나날을 보내며 은거하고 있는 한 선비의 집에 친구가 소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학창이를 입은 집주인과 두 권을 쓴 방문객이 마주보고 점잖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 밖에는 동자 둘이 마냥 자유로운 몸짓으로 반가워하고 있어요. 질질 끌려가는 소의 모습도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눈 덮인 뒷산,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겨울 소나무와 향나무, 그리고 마른 가지에 핀 눈꽃에는 선비 화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니 창문은 닫혀 있었겠지만 그림을 위해 화가가 열어둔 창안으로 책이 그득한 방이 보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 두 인물은 조선의 선비가 분명한데요. 우리 미술사에서 조선의 선비가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이 그림이 처음이랍니다. 관아제는 겸재정선의 구학첩에 쓴 발문에서 조선적인 산수화법은 겸재로부터 비로소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적인 인물화는 관아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